비트코인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월등하게 많다. 올해 8월에 비트코인 4억 간다. 2억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입니다.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슈퍼코인 투자지도 58페이지의 달러 인덱스는 비트코인 투자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지표 중 하나다. 비트코인은 중요한 가치 저장 수단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달러와 비트코인 가격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들에서도 대부분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만큼 달러가 강해지면은 다른 자산들이 좀 위축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생각해 보면은 비트코인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2008년에 백서가 공개됐고 2009년에 제네시스 블록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많은 분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때 이제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금융위기에 대한 어떤 저항의 목소리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제네시스 블록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재무장관이 또 어떤 구호 자금들을 갖다 풀어서 시장을 갖다가 부양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대 목소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달러가 계속해서 돈 풀기를 할수록 비트코인은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무한 발행이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딱 한정된 물량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현재 용도 자체는 기관들이 보고 있는 거는 달러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해지 용도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과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한번 따져보면은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지금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나스닥 같은 상장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어떤 채택의 어떤 구조들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비트코인은 올 시즌에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보다 월등하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늘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다들 제가 개인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제 의견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굉장히 좀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의 저자죠, 로버트 기요사키 작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한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올해 8월에 비트코인 4억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4억 8천 정도이기 때문에 5억에 가까운 가격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 이제 영상에서도 찬반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 정도로 긍정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100% 찬성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전체적인 과거 사이클 주기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2배에서 한 2.5배 정도를 보면은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 구간으로 얘기를 하면은 원화 기준으로는 2억에서 2억 5천 요 정도 가격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구간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그런 상품이 어느 정도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덜 감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상방이 좀 더 크게 열려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더 오르게 만들거나 덜 오르게 만들 변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변수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채택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올지를 지켜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코인 투자지도 94페이지의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는 기관 투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비율을 5%가량 늘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3년 보고서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비트코인이 도달 가능한 목표 가격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 148만 달러 18억, 기본 시나리오 68만 달러 9억, 부정적 시나리오 25만 달러 3.4억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했던 것인가요? 네, 우선은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뭐 가격 전망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리시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점은 해리 마코이츠라고 하는 분의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은 비트코인이 결국은 상승하기 위해서는 채택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채택할 것이고 왜 채택할 것인가, 이 관점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비트코인을 갖다가 기관들이 채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채택을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리스크 해지에 도움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수익률 상승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른 자산들과의 어떤 상관관계에서 좀 차별화된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는 관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캐시우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 대비로 가장 상관관계가 낮은, 즉 상관계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을 기관들이 3%에서 5%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야 된다, 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가장 불리시한 관점에서 18억, 이 정도 금액은 너무 좀 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어떤 관점이냐? if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달성했을 때,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캐시우드도 발을 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기업 재무 파트에서 S&P 500에 있는 기업들이 현금 흐름에서 얼마나 많이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 중에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시면은 송금과 국고, 그리고 신흥시장의 통화, 그리고 결제 네트워크, 압류 방지 자산, 기관 투자, 디지털금, 이런 관점들에서 전반적으로 일정 부분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디지털금으로서의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금의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넘어야 된다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들을 모두 다 성공을 시켰을 때는 18억까지 가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한 세미나에서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융의 슈퍼 고속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380만 달러, 한화로는 51억까지 오를 수 있다, 정말로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기간이 워낙에 또 긴 기간이고 궁극적으로 그 정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뭐 진짜 5년 이상,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비율은 현재 몇 정도가 될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약소합니다.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들의 비율은 굉장히 약소하고, 자, 그럼에도 이번에 이제 SEC에서 13F 보고서가 이제 집계가 됐죠. 1사분기 13F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담고 있는 거,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고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무려 944개 기업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기관들의 어떤 비중들이 적더라도 향후에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는 계속해서 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길들이 모여서 결국은 여기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더 많은 물량들을 담게 되는 기반들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기관들이 많이 어떤 물량들을 태우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몇 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담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낸 게 지금 IBIT, 블랙락의 상품이 IBIT죠. IBIT라고는 이 상품이 지금까지 AUM 규모가 200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락만 단독으로 27조 원 이상의 어떤 물량들을 AUM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반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뭐 전 세계에 존재했던 모든 ETF 중에서도 거의 가장 탑 클래스의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거는 지금 시작 지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크립토 퀀트 같은 경우는 전망 보고서에서 207조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을 해보면은 앞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굉장히 유의미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은 대규모 채택과 국가 차원의 도입이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채택 상황과 진행되는 호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기는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굉장히 많이 시간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앞서 질문 주셨던 부분들 중에서 제가 대답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현황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한 20%, 30% 정도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럼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은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미 비트코인을 투자한 이력이 있는 개인 투자자. 요런 분들이 많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는 어떤 유의미한 상승을 위해서는 기관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위해서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는 누구와 접선을 하고 있냐면은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요런 주체들과 지금 계속해서 접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B2B를 통해서 많은 물량들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401k 퇴직연금이 지금 여기에 이제 편입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이유도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대규모 자금들 기본적으로 일경이 넘는 이런 자금들이 만약에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비트코인 채택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가속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본을 들 수가 있어요. 베이비 부머는 전 세계 부의 뭐 50%에서 60%를 보유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관도 복잡하고 뭔가 해킹 위험도 있고 막 이런 위험성, 그렇게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아주 쉽게 이제 이거를 편입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그런 분들의 자금들도 쉽게 여기에 이제 넘어올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중국도 자본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기반들이 홍콩 ETF를 통해서 마련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들이나 시장의 어떤 관측자들은요, 중국 자본이 만들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통로들이 만들어졌다라는 데 대해서 찬성의 의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본들까지도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어떤 루트들이 만들어지면은 정말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될 수 있는 양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시황에서도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나스닥 상장사 중에서 샘러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번에 2천억 원 이상의 어떤 비트코인을 담겠다라고 지금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스닥 상장사가 무려 48곳이 219억 달러, 한화로 29조 상당을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축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공급의 어떤 쇼크들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결국 불장의 어떤 트리거로서 작용을 할 때 이제 어떤 개미 투자자들이나 추가적인 어떤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공급 쇼크가 일어나면서 공급의 긴축, 수요의 어떤 증폭 이런 불균형들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건 결국 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것도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지금 G20이 비트코인을 갖다 공식적으로 담고 있지 않죠. 그리고 미국은 보유 물량을 계속해서 시장에 매도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분 PCR로는 아무래도 G20에서는 국가적인 단위로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담는 것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서로 간에 어떤 암묵적인 규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어떤 추측을 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고 있는 얘기가 대신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현물 ETF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도권화된 자산으로서 편입을 시키게 되면은 국가에서 굳이 이걸 담지 않더라도 이 국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자산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관점들이 있고 두 번째는 거래소를 통해서 지금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로빈후드 이런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거래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국가에서 규제를 통해서 잘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담고 있는 효과들을 낼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양쪽이 다 어떻게 보면은 뭐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적으로 이거를 준비 자산으로서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코인 투자지도 151페이지의 알트코인은 초위험 자산이 맞다. 그런데 알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긴 중요한 원인은 알트코인 자체보다 잘못된 투자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세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불장이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트코인에 얼마나 투자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글로벌 어떤 기준과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이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2021년 불장 때 대략 30%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6%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94%가 알트코인에 투자했다는 거는 결국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은 정말 대부분의 투자자, 100명 중에서 96명, 94명의 투자자는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지 살펴보시면은 알트코인 투자의 방법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요. 유튜브의 의견을 듣고 투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의 어떤 관점에서 이 코인이 왜 좋은지를 인지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코인이 어떤 용도인지, 그리고 이게 발행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어떤 기준들도 없이 정말 어떤 섹터인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야. 그게 첫 번째로 가장 잘못된 투자 방법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잘못된 타이밍에 투자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펌프 앤 덤프가 매일마다 일어납니다. 자, 이 펌프 앤 덤프라는 거는 어떤 특정 세력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다가 개미들이 들어오면 던지고 도망가는 전략이죠. 이 펌프 앤 덤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알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는 시기는 기본적으로 펌프가 아닌 덤프에 끝자락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뜨고 나서 가격이 바닥을 치고 또 치고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되는 그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다가 마음이 조급해서 올라타 버리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코인도 실패를 하시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도 계속해서 오르지 않습니다. 펌프 앤 덤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덤프의 마지막 구간을 잡는 전략들을 잘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펌프의 그 바닥 구간을 잡는지를 온체인 지표를 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에 좀 무의미한 애정을 쏟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서 물려있는데 가격이 이제 물려있는데 이거를 돈이 생기면은 여기에 물타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생각보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나 내러티브가 많이 지나간 코인들은요, 가격이 생각보다 잘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세 상승장을 새롭게 준비하시려면은 오히려 그런 코인들은 일단 관망을 하시고요. 새로 만들어진 코인들, 내러티브가 신선한 코인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코인들은요, 매물대가 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조금만 오를만 하면은 다들 팔아버리세요. 다들 빨리 도망가고 싶거든. 그래서 팔아버리고 조금만 오르면 팔아버리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 구간을 우리가 이제 은어로 시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체 구간이 많은 옛날 코인들보다는 만약에 지금 새로운 관점으로 시작을 하신다면은 신선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신규 코인을 조금 더 주목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은 99%가 스캠이고 사기라고 생각하고 불장의 단순 도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건가요? 관점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99%의 알트코인이 사라진다. 이 관점은 저는 동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코인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99%가 스캠이어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물론 민코인처럼 무의미하게 발행된 코인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민코인도 어떤 재조명이 되고 있고 가치가 다시 이제 재조명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코인들이죠. 그래서 그런 코인들은 스캠이고 사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일정 부분 내러티브들이 갈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한정된 수요에서 이 코인들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1% 반드시 오르는 알트코인을 고를 때 핵심적인 전략, 즉 99%가 아닌 1%를 고르는 방법은 이 시장에서 이번에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좋은 내러티브를 형성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첫 번째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내러티브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관점들을 알트코인에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결국은 같은 이야기들이 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내러티브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령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요건 이제 투자를 하시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2017년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떴죠. 근데 2021년에는 솔라나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 이더리움과 솔라나 다음에 어떤 바통을 이어받는 프로젝트들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많이 나와요. 레이어온 프로젝트 중에서는. 그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톤코인 들어보셨나요? 톤코인이라고 해서 텔레그램에서 만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말씀드렸죠. 절대로 지금 타이밍에 사시는 것들은 자제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생태계에서 만들어진 코인 중에서 최근에 낫코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급등한 또 민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새롭게 만들어지는 생태계의 흐름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태계가 새롭게 태동되는 걸 보셔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더리움 생태계가 최고였다면은 지금은 비트코인 생태계가 뜨고 있고 솔라나 생태계가 뜨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 두 가지 생태계를 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로는 또 이더리움에서 레이어 2 생태계가 뜨고 있죠. 그럼 어떤 레이어 2가 지금 뜨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베이스 생태계가 뜨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겠죠. 베이스 생태계에서 정말 새로운 프로젝트들, 어떤 프로젝트들이 태어나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 유의미한 성과들을 내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들도 보셔야 되죠. 가령 블랙락이 지금 가장 밀어주고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 RWA를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죠. 그럼 이번 시즌에서는 RWA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여기서 유의미한 프로젝트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역시나 AI 테마가 굉장히 모든 자산 시장을 뛰어넘어서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에서도 AI 테마가 어떤 것들이 가장 회자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죠. 결국은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는 이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스토리로 계속해서 풀어내면서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보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펀더멘털은 그럼 어떤 걸 보셔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얼마나 되는지 보셔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자본들이 이 시장에서 흐르고 있는가, 요걸 보시려면은 결국은 온체인 지표를 보셔야 되는데 그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제 책에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유입됐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기관들이 또 확인해서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중복적으로 확인하면은 이번 시즌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선별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예리한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평가 저평가는 모든 자산에서 다 중요한 부분들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사실 주식보다는 아직까지는 어떤 공인된 방법론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이게 공인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현금 흐름 할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출을 해내고 있죠. 자, 물론 이제 그 방법들이 수수료라든지 스테이킹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완전히 보편화된 방식은 아니고 모든 암호화폐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되고 있는데 제가 책에서 소개해 드린 내용 중에서 카이코에서 제공하는 유동성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잘 안 올려주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걸 한번 보시면은 시사하는 바들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어서 제가 책에서 그 부분들을 많이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거래가 많이 되고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데 시가총액이 낮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유동성도 별로 없고 막 거래도 별로 안 되는데 괜히 시가총액만 높다. 그러면은 그거는 고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서 지금 시즌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평가된 것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요, 이 코인 프로젝트가 가치가 있냐 없냐의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거래가 되거나 너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고평가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분기에 이걸 거르고 나면은 다음 분기에선 또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펀더멘탈, 장기적인 펀더멘탈보다는 현 시점에서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디파이 라마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거기서 제공하는 지표 중에서 TV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TVL은 토탈 밸류 락드라고 해서 이 블록체인이나 디파이 서비스에 예치되어 있는 자본의 총량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자본의 총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으면은 좋은 코인이겠죠. 기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 시가총액 대비로 이 TVL이 어떤지 확인해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TVL이 많은데 시가총액이 낮아요. 그러면은 저평가된 거죠. 근데 TVL이 굉장히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
시가총액이 높다. 이거는 이제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어떤 고평가된 프로젝트와 저평가된 프로젝트를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토큰 터미널 같은 사이트, 굉장히 비싼 유료 사이트인데 이런 데 가시면은 수수료 수익 대비로 얼마나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정확도가 높겠죠. 왜냐하면 이 플랫폼에서 혹은 이 블록체인에서 실질적인 수수료 수익이나 이런 거래들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멀티플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환산을 한 수치들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 확인하시면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투자해야 될 코인과 일단 한 번 더 관찰해야 될 코인들을 좀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슈퍼코인 투자지도 159페이지의 저평가 코인을 찾기 위한 다음 지표는 저명한 투자기관과 VC가 투자한 프로젝트이다. 사이퍼 헌터와 루트 데이터 등의 사이트에서는 VC 포트폴리오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알트코인에도 벤처캐피탈 회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알트코인은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알트코인의 장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장점이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많이 투자하는 어떤 프로젝트들은 신뢰성이 조금 더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코인들에 이제 많은 또 자금들이 몰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들의 어떤 범위들을 좀 좁혀준 역할을 해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때 기관이 한 20곳이 투자하는 회사랑 기관이 한 곳 투자하는 회사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20곳 투자한 것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더 우리가 많이 이름 들어본 회사가 투자한 곳에 더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삼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시드 투자 때부터 그리고 시리즈 A, B, C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 기관들이 돈을 대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상장을 했을 때는 이미 처음에 만들어졌던 당시보다 가격이 한 100배에서 많게는 뭐 몇백 배 이상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상장이 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관들이 투자된 상품들을 볼 때도 그 구간들을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들도 또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이 기관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요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루트 데이터나 사이퍼 헌터 가시면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사진이 나갈 텐데 대략 한 20개 이상의 회사들이 지금 투자를 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투자한 회사들도 살펴보면은 뭐 판테라, DCG, 코인펀드, 코인베이스 벤처스, 파운더스 펀드 뭐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온도 파이낸스는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구나. 요것들을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들, 가령 예를 들어서 정량적인 평가나 정성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진, 즉 내러티브나 펀더멘탈을 좀 확인했다면은 이후에는 기관의 어떤 투자 자금들을 확인하면서 살펴보시면은 투자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죠. 대형 투자사들은 무엇이 있고 이들이 투자하는 대표적인 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가서 보시면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앤드리슨 호로위츠, A16인지 들어보셨죠?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판테라 캐피탈, 뭐 세콰이어, 패러다임, 코인베이스 벤처스, 갤럭시 디지털 뭐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사이퍼 헌터나 이런 루트 데이터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쭉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들 한번 찍어서 들어가 보시면은 가령 판테라 캐피탈 한번 찍고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면은 뭐 스타크넷이나 온도 파이낸스, 아비트럼, 멘틀, 리플, 폴카닷, 코인베이스, 뭐 에보, 더블록 굉장히 많은 크립토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들이 투자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는 특정 프로젝트도 있고 주식도 있고 거래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시면서 여기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했는지를 살펴보시면은 기본적인 가이던스를 잡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얼마나 많은 물량을 넣는지가 중요합니다. 조금 아주 이 기관들을 봤을 때는 일부 그렇게 봤을 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넣는지가 중요하고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언제 넣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투자한 지가 오래됐다라고 하면은 그 프로젝트는 영향가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 되면 많이 올랐거나 그래서 탈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기관들이 투자에 실패했거나 이런 어떤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리고 어떤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작가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여러 지표상 그래도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판단되는 알트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3개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너무 많이 들어본 코인이어서 너무 시시해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마켓 타이밍을 최대한 덜 고려하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안정적인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초보 투자자시다. 그리고 투자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딱 요 정도 말씀드리는 코인만 투자해도 사실은 저는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안정성들을 확보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안정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겠다 하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빼겠습니다. 요거는 제 양심적으로 이건 뺄게요. 요거 빼고 솔라나와 체인링크와 아발란체 정도가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좀 안정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내러티브 대비 어떤 내러티브와 펀더멘털이 조금 확보가 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인 거죠. 그 중에서도 솔라나까지 해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정도를 담으시면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냥 이번 시즌에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사실은 더 욕심 안 부리셔도 다른 자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퍼포먼스를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체인링크는 RWA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이면서 디파이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니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아발란체도 어떤 비슷한 성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은 어떻게 담으시면 좋으시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유망한 섹터의 대장주를 담으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주를 봤을 때 AI 섹터 그럼 대장주 누굽니까? 뭐 월드코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월드코인은 어떤 AI 코인으로 엄밀하게 분류가 되지 않죠. 그래서 AI 코인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프로젝트는 렌더 네트워크 같은 프로젝트들, 즉 GPU를 공유해준 이런 프로젝트들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렌더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뭐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제 곧 상장되는 뭐 IO.net 같은 프로젝트들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RWA 섹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온도 파이낸스 같은 프로젝트들 좋습니다. 그리고 AI 프로젝트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패치 AI와 그리고 싱귤레리티 넷과 그리고 오션 프로토콜 같은 프로젝트들이 합쳐져 가지고 ASI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또 토큰 병합을 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은 뭐 지금 들어가시라는 의미보다는 이번 시즌에 저평가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눈여겨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 위주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더 궁금하시면은 저희 스터디 오시면은 아주 아낌없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프로젝트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슈퍼코인 투자지도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비트코인부터 반드시 오르는 1% 알트코인 선별까지라는 부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제가 2년 만에 단독 저작물을 좀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슈퍼코인 투자지도라는 책인데요. 부제에 달려있는 그 제목, 그 컨셉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부터 그리고 1% 반드시 오르는 1% 알트코인까지 선별해서 이번 시즌을 이제 잘 성공리에 맞춰야 되는데, 그런 알트코인들을 고를 수 있는 전략들까지 함께 수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더 드려보자면은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상당수는 비트코인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알트코인의 투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책들이 없는데, 우리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투자의 방법 자체가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해서 사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지만 쉬운 방법입니다.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인데, 알트코인은 그렇게 투자하면은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알트코인 투자 전략의 어떤 차이점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이제 효율적인 전략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종목 선정, 마켓 타이밍, 그리고 자산 배분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맥락들을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관점들은 투자를 또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디테일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코인 자체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런 관점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큰 흐름들, 큰 섹터들, 큰 어떤 카테고리들,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찾을 수 있는 전략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거창하게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지만, 아마 책을 읽어보시면은 제가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코인이라는 단어가 새롭습니다. 슈퍼코인이란 어떤 코인을 말하는 건가요? 네, 슈퍼코인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대단히 좋은, 굉장히 좋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 슈퍼코인도 정말 이름 그대로입니다. 정말 좋은 코인을 찾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보자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가장 좋은 코인은 어떤 건가? 그런 궁금증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자, 첫 번째 내러티브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굉장히 많이 뜰 수 있는 코인을 찾는 전략을 의미하는 거고요. 펀더멘탈은 말 그대로 데이터가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은 결과들, 좋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이번 대세 상승장을 넘어서 다음 대세 상승장까지도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코인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관점들을 동시에 이해하고 여기에 부합되는 프로젝트들을 찾아내는 그런 코인들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마련을 해보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에서 3달간 조정이 이어져 왔는데 왜 갑자기 가격이 급등했던 걸까요?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오를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크게는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많은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 거시경제적인 이제 변수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마무리가 되어가는 수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굉장히 괴롭혔던 게 결국은 물가였고 물가가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시경제들이 고용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 상황들이 좀 꺾이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라는 시그널들이 시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는 결국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자산들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대선이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거죠. 미국의 대선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거시 경제를 좀 회복시키려는, 즉 통화 정책을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거시 경제에 어떤 영향들을 많이 미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에서 지금 돈 풀기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지금 지난 분기 동안에만 지난 5월에만 해도 2천억 달러, 한화로는 거의 273조 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더 가팔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들이 더 오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규제 이슈입니다. 규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미 의회에서 어떤 암호화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 지금 상원에서는 통과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규제안들을 갖다가 마련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맞물려서 규제에 대한 이슈들도 이제는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잊고 계셨을 것 같은데 반감기가 지나갔죠. 그러면 결국은 반감기 사이클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정황들이 각종 어떤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해시레이트가 최근에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채굴업자들이 이제 문을 닫겠다 하면서 인수합병을 하고 있죠.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은 채산성이 맞지 않는 채굴자들이 문을 닫으면서 이 채굴 구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채굴자들이 사업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랠리를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에 어떤 힘을 보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거 사이클 대비 유사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슈퍼코인 투자지도 7페이지의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는 일관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대세 상승장은 결국 장기 보유자의 물량이 단기 보유자에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찾아오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과거 2에서 3차 반감기 후 대세 상승장 때 얼마나 장기 보유자 물량이 단기 보유자에게 넘어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은 시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방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대세 상승장이 오기 위해서 가격이 급등하기 위해서는 이 물량들을 받아낼 주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물량들을 누가 시장에 많이 내놓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장기 보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 보유자들은 지난 시즌에 크립토 윈터 구간에서 이걸 왕창
매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도 안 팔고 여태까지 다 버틴 거예요. 그러다 최근에 이제 물량들을 조금씩 던져내기 시작했는데 다시 시장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또 이제 물량을 내놓기 시작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물량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하는 것인가? 요거는 물량의 절대량보다는 어떤 이 단기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의 비중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 2차 대세 상승장과 3차 대세 상승장에서는 보유량이, 그러니까 이 보유 기간이 3개월 미만 된 단기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대략적으로 85%에서 74%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 보유자들 중에서도 6개월 미만을 단기 보유자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단기 보유자, 3개월 미만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장기 보유자들은 거의 다 대부분 물량을 그때는 던졌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와 있는가?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40% 내외 정도가 장기 보유자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85%나 74%까지 가려면 기간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들은 결국은 대세 상승장이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기 보유자 비중으로 볼 때 아직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은 오지 않은 걸까요? 네, 근데 이거를 또 기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대세 상승장의 기준이 언제부터를 대세 상승장으로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좀 모호하죠. 그래서 지금 시즌은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뭐 20% 왔다, 누군가는 30%, 뭐 누군가는 50%까지 왔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온체인 지표들마다 가리키고 있는 시그널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온체인 지표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시그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MVRV G스코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7을 넘어갔을 때 고점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한 2점대 중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준으로 보고 있는 중요한 지점들은 지난 대세장 최고점을 넘었느냐 넘지 못했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반감기 전에 그 대세 상승장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비트코인을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까요? 언제까지 매입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비트코인은 뭐 매입할 기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근데 지금이 너무 좋은 기회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세 상승장의 기준이 지난 대세 상승장의 최고점을 넘은 이후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이 시장이 불장이 끝나고 나서 즉 4차 대세 상승장이 끝나고 우리가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접어들더라도 이 지난 대세 상승장의 최고점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갑니다. 가격이. 물론 내려갔던 구간들도 존재하긴 하는데 그 구간이 짧았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냐면은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미실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게 되면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디까지 떨어지면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기까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함정이고 두 번째 함정은 거기까지 가면 막상 못 삽니다. 대부분은 더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못 사게 되는데 그런 관점을 가지시기보다는 지금 타이밍이 전체적인 대세 상승장 사이클에서는 어쨌든 초기이니까 지금 매입을 해서 가져가도 충분히 좋은 이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중점을 두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매집하기에 대단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코인 투자지도 8페이지에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이클은 달라졌다. 이번에는 대세 상승장이 오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 사이클의 속도와 폭이 달라졌을 뿐 사이클 자체는 변화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사이클에서 부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비트코인 대세 상승 사이클 본격 시작되는 시점과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네, 거기에 대한 관점들은 지금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 어떤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반대로 하면은 엑시트 전략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 어떤 구간에서 최고점을 찍었는지를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그 시점부터 1년에서 1년 5개월에 정점을 찍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반감기가 지난 지 몇 개월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으로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그 스텝이 좀 꼬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조금 더 천천히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이 생길 수 있었는데 요거를 갖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많은 유입량들을 만들어내면서 빨리 상승을 시키면서 대세 상승장이 이제 반감기가 오기 전에 전고점을 돌파해 버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이클의 어떤 타이밍들을 빨라지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올해 말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시점이 대선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시점에서 대선용 돈 풀기가 비트코인의 가격의 어떤 상승에 트리거로 작용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후에 대선 이후에는 돈 풀기를 거두거나 할 가능성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그 이후에 떨어진다 이런 관점보다는 일단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은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한 3개월 정도는 이 증시도 굉장히 날아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예외 구간들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증시가 많이 어떤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구간들 첫 번째로 유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제 그 구간들까지 잘 지났다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가 되겠죠. 그래서 3월 정도 기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반감기 어떤 과거 시기들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탈출 전략들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보셔야 되는 게 한 3가지 정도를 보셔야 되죠.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말씀드린 기간적인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온체인 지표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체인 지표 중에서도 만약에 MVRV나 MVRV 지스코어 이런 지표들이 과거 상승 사이클에서의 어떤 고점들을 터치하는가, 그 구간들이 좀 위험 시그널까지 가는가, 요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MVRV가 3 정도를 넘는 시점 정도가 되면은 이때부터는 우리가 뭔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뭐 매도 전략을 펼친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조금씩 탈출에 대한 준비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들이 스스로 세우신 목표 가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번 시즌에 한 2억 정도를 목표로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좀 과감하게 일정 부분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끝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들보다는 분할 매도를 하시는데, 대신에 최고점 가기 전에 먼저 탈출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이 만약에 지났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하락 구간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때부터 다시 온체인 지표나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서 일정 구간 이상 하락하게 되면은 그때는 물량들을 좀 많이 던지고 탈출해야 되는 전략들을 세우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시황을 계속 찍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테고, 저희 책에서도 또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적인 풍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일반적인 내러티브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저축 같은 상품들에서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시즌에는 안전자산을 우리가 선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만큼 위험 회피 심리들이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위험 자산들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동성이 늘어나는 어떤 효과들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대체 자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비트코인은 굉장히 관점이 다면적입니다. 이 다면적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어떤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최고의 대체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누군가는 굉장히 수익성 높은 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금리 인하가 일어났을 때는 충분히 호재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자산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2019년에 금리가 인하됐을 때를 기억을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10몇 년의 시계를 돌려보면은 금리를 인상했던 구간들은 꽤 많은데 금리를 인하한 구간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금리를 한번 인하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이벤트인지를 알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책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 그거는 단기적인 영향들이고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우상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슈퍼코인 투자 지도에서 여러 알트코인 프로젝트를 일반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에서 통과되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지만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인데요. 책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빌려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한계성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면서 나온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월드 컴퓨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컴퓨터, 월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탈중앙화된 어떤 인터넷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서비스들이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 탈중앙화된 어떤 네트워크들을 완성시키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다른 부분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돈을 보내는 기능밖에 없죠. 보내고 받고 요거밖에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금융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부각이 된다면은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금융을 넘어서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활용성들을 높여보겠다. 이런 취지로 나온 프로젝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더 멀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업그레이드에서 POW 채굴이라고 하죠. 작업 증명 방식에서 이제 POS, 지분 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채굴기를 막 열심히 돌렸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채굴기를 가지고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다 없어졌고 이제 자본을 넣으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채굴자와 비슷한 역할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얼마나 많은 돈을 넣느냐 여기에 이제 달린 네트워크가 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입장들은 좀 많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더 어떤 탈중앙화의 정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올해죠.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레이어 2 생태계 확장을 위한 어떤 많은 방향성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2라고 해서 이 롤업 프로젝트들이 많이 지금 등장을 했죠. 대표적으로 뭐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이나 뭐 베이스, 블래스트, 뭐 만타, 멘틀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에도 투자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이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솔라나가 나온 이유 자체가 이더리움이 너무 느려서 라는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확장성을 이 이더리움은 솔라나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알트코인의 어떤 랠리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의 움직임들을 또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어떤 이더리움의 전망도 굉장히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많이 비교되는 것이 솔라나입니다. 특히 2024년 수익률에서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앞섰는데요. 솔라나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솔라나는 이제 과거에는 제2의 이더리움, 뭐 이더리움 킬러 이런 내러티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내러티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솔라나 이런 프로젝트가 된 거죠. 여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뭐든지 제2의 누군가, 뭐 누구 킬러 이런 프로젝트들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원래 좀 적다,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죠. 그게 피터 린치가 했던 얘기인데 솔라나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많이 벗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더리움과 방향성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가지고 가는 프로젝트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현재 이제 이더리움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수수료가 워낙에 저렴하고 그리고 어떤 전송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어떤 이용자들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펀더멘탈 상으로 즉 거래량, 뭐 덱스 거래량이나 이런 데서 이더리움을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펀더멘탈 상으로도 이더리움과는 어떤 호각지세를 다툴 수 있는 프로젝트로 성장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어떤 시가총액 차이들은 나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의 어떤 상승 여력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장성을 담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만큼 또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좋은 장점들은 실생활에 유용한 어떤 서비스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디핀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GPU라든지 통신 광대역 같은 것들을 통신망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즉 스토리지를 공유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도 솔라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라나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떤 유용한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민코인이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이더리움에서 솔라나 민코인 봉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톤코인에서 뭐 낫코인도 나왔고, 그리고 베이스에서는 뭐 블렛이나 디겐 같은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도 뭐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도그라고 해서 막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들, 민코인들이 막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어떤 유행들을 태동시킨 장본인이 바로 솔라나입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민코인의 흐름들을 이제는 그냥 거품해서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시사점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렌드를 앞서가고 유행을 이끌어내고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솔라나 지금 너무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솔라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원래는 FTX 거래소의 어떤 그늘 아래에 있었죠. FTX나 알라메다 리서치 그늘 아래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 그늘들을 다 떨쳐내고 95%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엄청난 회복 탄력성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솔라나의 어떤 향후 전망을 밝게 만드는 요인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스템이 다운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해법을 갖다 지금 본인들이 내놓은 것들이 2025년에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완전히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그램을 완전히 개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확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지고 가는 프로젝트로서 발돋움을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물론 어떤 탈중앙화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보안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이더리움보다 못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더리움보다 나은 장점도 또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는 좀 다른 측면에서 비교가 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둘 중 하나에 투자해야 한다면 작가님이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다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두 가지를 다 투자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점의 좀 차이들인데, 결국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하나를 찝기보다는 자산이 있으면은 두 가지를 나누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안정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성장성에서는 솔라나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서로의 어떤 반대되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다 커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이더리움 솔라나를 같이 담았을 때는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세 가지를 다 같이 담고 가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세 가지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게 좋죠. 지금 1억의 여유 자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비트코인, 알트코인 어떻게 분배를 하시겠습니까? 또 그 안에 1%의 슈퍼코인 가능성이 있는 알트코인은 어떤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가상 이 자산 배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놓치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주식에 비해서 암호화폐는 자산 배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알트코인은 워낙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리스크 이 큰 자산을 몰빵 투자를 하는 경우는 너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바이낸스에서 낸코인이랑 웨이브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됐죠. 그리고 빗썸에서 알렉스 같은 경우는 유의 종목 지정되기도 했잖아요. 이런 어떤 리스크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사전에 모두 다 대비를 할 수 있다?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프로젝트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내부자들만 알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내가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율을 기본적으로 50에서 60% 이상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솔라나까지 좀 덧붙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합쳐가지고 대략 65% 내외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을 때는 가장 많은 이제 그 물량에서 절반 정도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본인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이더리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되고, 본인이 조금 더 전투적이라고 하면 솔라나 비율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굳이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하자,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좀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아주 좀 잘 배분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35에서 30% 정도 남는 물량들, 요거는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절반은 시가총액 상위권 프로젝트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100위권 내에 있는 코인들,
정도로 투자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남은 시드들, 전체 시드에서는 한 10%에서 15% 되는 요 물량들을 갖다가 굉장히 전투적으로 투자를 해도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만 투자해도 우리가 뭐 10배, 20배 그 이상 올라가는 프로젝트들도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전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서 솔라나도 승인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솔라나 ETF 승인 가능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은 저는 굉장히 좀 합당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 오늘 아침에 또 기사 중에서 요 기사 나오더라고요.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이제 다른 알트코인 ETF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결국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는 근데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적어도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와서 일정 부분 어떤 효과들을 확인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 다 먼저 승인됐던 게 선물 ETF가 먼저 승인이 됐죠. 그 선물 ETF가 승인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SEC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첫 번째 어떤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요소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은 CME에서 일단 선물이 먼저 상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선물 ETF가 상장이 돼야 되고, 이후에 현물 ETF로 넘어가는 과정을 비슷하게 거친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의 문제는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어떤 승인 여부보다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들은 매우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코인 투자지도 책을 읽으면 유동성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잘 나와 있나요? 네,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도 제 시황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막 지금 살까 말까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하죠. 막 3% 떨어지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막 오르면 너무 늦은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세 상승장까지 비교를 하면은 이 구간이 요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간이 준비를 하기엔 너무나 최적기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대세 상승장이 지나고 나서 마이너스 구간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오류들을 범하지 않고 정말 이번 시즌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너무나 많은 방대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너무나 가늠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다루고 있고 깊이 있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데 아주 친절하게 쉽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자분들이 읽으시기에 충분히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책을 읽었을 때 기본적으로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뻔뻔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시장의 큰 흐름이 그려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가격이 비트코인이 갑자기 하락을 하거나 어떤 특정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했을 때 내가 그 큰 흐름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이 흐름은 어떻게 갈까? 굉장히 막연할 수밖에 없는데, 책을 읽어봤을 때는 이 책을 읽으면은 큰 흐름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이후에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디테일한 부분들로 전해져 있는 겁니다. 어떤 지표를 보고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은 우리 이번 대세 상승장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웅달 책방 구독자님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즌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계신 분들은 행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대세 상승장이 이제 끝난 것 아닌가요? 라는 두려움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하반기에 있을 여러 가지 이벤트들과 각종 지표들을 확인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시즌에 준비하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좋은 결과들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들을 누구나 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잘 준비하고 잘 공부하신 분들만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용달 책방 꾸준히 보시면서 투자 전략들 함께 고민하시고 최신 정보들 같이 익히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은 정말 이번 대세 상승장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달 책방 구독자님들 늘 행복 투자 그리고 성공 투자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